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의 윤건호 선생입니다. 목동 윤 선생 스피드국어라는 유튜브 방송을 이제 시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은 뭐 구독자 수도 많지 않고 많이 그죠 모르죠. 근데 이제 오늘은 뭐냐면은 그냥 선생님이 커피 한잔 하면서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희 딸도 지금 고1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학교 좀 데려다주고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합니다. 평소에 저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그 아이들의 고민이라든가 눈물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을 만나는 건데 또뭐 어떤 학생들한테는 이게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한테는 안 될 수도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 노력한다는 거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죠. 여러분 그 시지프스 신화라고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지프스 신화에 보면은 시지프스가 그 산 꼭대기로 이제 바위돌을 밀어 올리잖아요. 근데 그 바위돌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지프스는 계속 바위를 밀어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시지프스의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행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 인간의 위대함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위대함이 뭐냐면 떨어질 줄 알면서도 그 바윗돌을 다시 힘차게 밀어 올리는 그 시지프스의 의지, 그것이 바로 인간의 위대한 부분입니다. 프랑스의 알베르 까미라는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써서 유명한 그 알베르 까미가 했던 말입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 여러분 결과가 뭔가 잘 안 나오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거를 회의적인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뭔가를 인간이 계속해서 뭔가를 시도한다는 건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불안하잖아요. 그죠? 네. 이 시험 공부하면서 많이 불안할 테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1분, 2분 이렇게 공부하는 이 시간이 뭔가가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거를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어 선생님들 쓸데없는 내용 좀 가르치지 마세요라는 좀 약간 좀 도전적인 그죠? 네,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뭐 국어 선생님들을 비난하려고 이걸 한 건 아니고 사실은 뭐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해서 뭔가 인기를 끌어보려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뭐 선생님은 사실은 그러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네. 그것이 또 비난을 해서 얻는 인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질없는 거죠, 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게 좋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국어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을 공감을 했다면 그런 부분으로 뭐 선생님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한 잔 마실게요. 맛있네요. 그 국어를 공부하면서 학생들이 느끼는 고민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주로 고민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좀 위에 있는 학생들부터 해서는 어떤 고민이 있냐면 국어 점수가 잘 안 오른다는데 뭐 이런 국어 성적이 잘 안 오른다는데 이런 미신들이 다 퍼져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국어 공부를 하는데 국어 성적이 왜 안 오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안 오르는 이유는 뭐 단순히 어떤 학생의 슬럼프 기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못된 공부 방법으로 공부해서 그렇고, 그 잘못된 공부 방법은 누구한테 배운 거냐? 선생님들한테 배운 거죠. 그래서 선생님을 누굴 택하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인데요. 자기를 리드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져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은 선생님이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방향을 좀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구체적인 방법론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이제 저도 국어 선생님이지만 국어 선생님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어떤 내용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가르칠 필요가 없는지, 여기서 필요가 없다는 거는 시간이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학생들한테 성적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본인의 강의를 짜는 거라든가 뭐 이런 위에서, 그러니까 학생들 위주가 아니라 강사 위주로 뭔가를 가르치려 든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실 발견이 됩니다. 국어는 크게 나누면 이제 화작문이 있는데 그 화작문을 잠깐 얘기 놔두고 문학하고 독해로 나눠지잖아요. 네, 그래서 문학, 보통 비문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비문학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네, 어렵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은 문학은 사실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학을 되게 어렵게 접근하는 선생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이 학교에서 만나는 국어 선생님들은 대체로 뭐 시 공부를 한다든가 소설 공부를 할 때 빡곡하게 필기를 해줘요. 이거 참 근데 불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어렵게 가르치면 우리가 공부하는 의욕이 꺾일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뭐냐면은 학생 스스로가 뭔가 길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선생 스스로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학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치러지고 있는 수능 국어는 대부분 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 객관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객관식이 뭡니까? 객관식은 선택지를 주어주고 5개의 선택지를 주어주고 그 중에서 정답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해내는 거는 이제 주로 논술 시험이고요. 네. 그건 주관식이죠. 생각해내는 게 아니라 남이 만들어 놓은 선택지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보편 타당해야 됩니다. 그럼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객관식 문제를 내려면은 굉장히 많은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학이 굉장히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 문학 작품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할 때 이런 어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때 저렇게 볼 수도 있다 그러고, 뭐 미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떤 시인이 뭐 자기가 자기 시에 대한 문제를 풀었는데 못 맞췄다는 등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국어 문제가 뭔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 문제는 굉장히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합리적인 토대 위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멋대로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한 어떤 원칙이 있는 건데, 물론 그것이 바람직한 교육이냐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로서 합리적이냐라는 것과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문학 교육이냐는 다른 건데, 일단은
우리나라 지금 문학교육은 바람직하진 않아요.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객관식 문제를 내려면 작품에 있는 특징들을 자꾸 살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특징들을 자꾸 죽여가야지만 그래야지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들 지금 방송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낸다고 합시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작품이라고 했을 때 그 여러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자꾸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답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보편타장한 정답을 만들려면 누구나 긍정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특징을 제거해야 됩니다. 예컨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여러분들이 착한 학생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 틀릴 가능성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착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한테 심장이 있다 그러면 틀릴 가능성은 적죠. 왜냐면 모든 인간들은 심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심장이 있다는 얘기는 그냥 그 선택지는 그 사람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와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의 그 정도인데 수능은 바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문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어떤 작품을 갖다가 바곡하게 설명해 준다는 거는 정말 의미 없는 짓이에요. 그러면은 문학에서 뭘 배워야 되느냐? 간단한 겁니다. 문학은 인간의 삶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란 게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삶은 모든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요. 그 상황에서 뭔가를 느끼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생이라면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수험생으로 놓여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수험생으로서 뭔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 그지? 그게 이제 뭐냐면 정서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태도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삶이죠. 그 태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물을 안 마셔가지고 목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목마르다. 그게 이제 물을 안 마신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뭔가 마시고 싶다라고 하는 게 정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참을 수도 있고, 그 목마름을 참을 수도 있고, 가서 물이나 커피를 마실 수도 있잖아. 그지? 그거는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태도라고.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 상황 정서 태도가. 근데 이거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보면은 항상 이거를 학생들한테 주지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안 가르치고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구절들을 갖고 이게 어떻고 내 어릴 때 경험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로 시간을 다 채웁니다. 문학작품 하나를 공부하기 위해서 1시간이 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선생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과 고민이 없는 것 같아. 선생님 볼 때는. 심지어는 여러분 참고서에도 보면 상황정서 태도가 당연히 우리의 어떤 그 시간적 순서 아닙니까? 인간이 항상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뭔가를 느낀다, 그 다음에 정서죠. 그 다음에 뭔가를 결정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고. 그게 태도인데 그거를 그 순서대로 안 돼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태도가 정서보다 먼저 나와 있고 막 이래. 참고서가 고1 그 신사고 참고서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와 있어. 자습서에. 이거 되게 우스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 진리라고 하는 거, 선생님은 사실 철학과 출신인데 그 진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리가 뭔지는 몰라요, 선생님도. 근데 진리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누가 들어도 긍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뭔가 우리가 인간들이 뭔가 만들어낸 어떤 시험이 있다면 인간들이 풀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인간들이 공유하는 방식이 있다고.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고민해보고 그거를 학생들한테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학작품을 공부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학생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지금 선생님의 이 강의를,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리고 시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어떤 시를 여러분들이 봤다면 그 시에서 항상 체크해야 될 게 뭐냐면 상황입니다. 이 화자가 어떤 문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검토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어요. 쉬워요. 나는 쉽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를 이 사람이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해서 이 시를 썼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라고. 그럼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윤동주하고 이육사는 문제 상황이 뭘 것 같아? 당연히 일제강점기죠. 우리가 지금 식민지라는 이 현실, 식민지 현실이 바로 이 사람들의 문제 상황이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정서는 뭘까? 정서는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식민지의 지식인이라면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안타까울까요? 오케이. 슬플까요? 오케이. 절망감을 느낄까요? 오케이. 다 그런 걸 느끼죠. 누구나. 이거는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문제 상황이 있다면 그 문제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할 거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잖아. 다만 태도는 다르지. 근데 태도도 사실은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윤동주하고 이육사는 독립운동가였어.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의 시에는 의지가 있는 거야. 그럼 이육사 시는 그걸로 끝난 거야. 이육사 시는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정서는 뭐예요?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하나로 꼭 집을 필요도 없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 선택지에 만약에 슬프다 그럼 당연히 슬픈 거고, 좌절감 있죠. 그럼 이제 의지는 있느냐라고 해서 의지가 있는 거죠. 그걸로 끝이야. 이육사 씨는. 그럼 그 안에 있는 식구들은 어떻게 해석하냐고? 그런 구체적인 식구들에 대해서는 거의 시험에서 깊게 다룰 수가 없습니다. 안 다룬다는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깊게 다룰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시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어떤 구체적인 식구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런가? 전체적으로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향을 잡아야 되겠지. 상황, 정서, 태도 이렇게 항상. 자, 따라해보세요. 상황, 정서, 태도. 여러분들은 항상 문학작품을 대할 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신동엽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신동엽은 1930년생입니다. 우리나라의 해방은 1945년에 됐어요. 그러면 신동엽이 해방됐을 때 몇 살이었단 얘기야? 우리 나이로 16살이었단 얘기야. 그럼 신동엽은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썼을까 안 썼을까? 당연히 안 썼지. 왜냐? 16살인데 무슨 그때 시를 썼겠어. 그러면 이분이 그럼 해방이 된 후에도 일제강점기의 아픔에 대해서 계속 썼을까? 아니 해방됐는데 강점기 아픔에 대해서 뭐하러 자꾸 써. 그럴 필요가 없지. 그래서 이분은 일제강점기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인을 대할 때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은 사람이다 이걸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왜? 그 사람의 시 세계를 그냥 알 수 있어. 근데 학생들은 우리나라의 해방이 언제 됐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많아. 한국전쟁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휴전협정이 맺어졌는지 모르는 학생들도 많아. 이런 게 진짜 공부하는데 문제인 거야. 근데 그런 거를 가르치지 않고 맨날 구체적인 작품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게 그런 국어 선생님들이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비판하겠다는 거야. 비난하는 게 아니야, 비판하는 거야. 그래서 그럼 신동엽은 보통 보면 그 문제 상황이 뭐냐? 분단 상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정서는 비슷하죠. 일제강점기와 비슷하죠. 안타깝고 슬프고 절망적이고. 근데 이분은 항상 그러면 뭐를 꿈꾸겠어요? 일제강점기의 시인들이 통일을 꿈꿨다면, 해방을 꿈꿨다면, 이 신동엽은 뭐를 꿈꿨겠어? 분단의 반대. 통일을 꿈꿨겠지. 그런 거 아니겠어? 자, 그럼 이제 김수영으로 가볼까? 김수영은 신동엽보다 일찍 태어나서 1921년생인데, 김수영은 분단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문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럼 김수영의 고민은 뭐냐면, 문제사항은 바로 독재 상황이에요. 독재 상황. 그러면 김수영은 독재니까, 독재라고 하는 거는 뭔가 자유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김수영의 시의 주제는 뭐냐면, 문제 상황이 독재면 이 사람이 지향하는 거, 이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바는 자유인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도를 잡아야 돼. 그래서 시를 공부해야 되는데 엉뚱한 공부하고 있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인별로 정리를 할 때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구도를 보세요. 이 화자가 처한 문제 상황, 그 다음에 정서, 그 다음에 태도,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소설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소설은 인물이 나오잖아. 그럼 인물의 문제 상황, 그 다음에 인물들끼리의 어떤 그 사건, 거기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그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또는 해소 못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오늘 선생님이 이 시간에 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얘기하지는 않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교육적으로, 방법론적으로 좋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만 딱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그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시가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현대시와 고전시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해서 상황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정서는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 그 다음에 태도는 체크해야 돼요. 진달래꽃 같은 경우에는 이별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님을 보내주잖아. 그러면서 꽃을 뿌려줘요. 그쵸? 근데 이제 고려가요 뭐 서경돌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별을 거부합니다. 님하고 헤어지기 싫다 그러거든. 그래서 그런 태도는 차이가 있으니까 체크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상황은 대부분 다 그죠? 네, 상황을 체크하게 되면은 그 정서는 뭐 당연히 따라오지만 태도도 몇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 작품을 감상할 때 다른 어떤 그 곁가지는 다 빼고 가장 중심적인 줄기를 갖다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틀만 가지고 있으면 해석하는 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학생들한테 뭔가 틀을 주어진 다음에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게 선생님이 해야 될 것이죠. 뭐 선생님이 유명하다 유명하지 않다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많이 좌우가 됩니다. 저 선생님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남의 판단에 맡겨요. 남의 판단에 왜냐면 자기가 판단할 수 없거나 능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 판단할 수는 있는데 귀찮으니까 항상 보면은 남들이 판단해 주는 거를 이제 따른단 말이지. 그래서 저 선생님이 유명한 선생이냐 아니냐 뭐 맨날 이런 거예요. 그 유명하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공허한 거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를 가려내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가려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겠지 물론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항상 보면은 뭔가 그렇죠. 실질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냥 정말 추상적인 어떤 내용들 있잖아. 하루에 뭐 지문을 갖다가 뭐 3개씩 풀으라든가 뭐 그런 참고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거를 뭐 그 참고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하루에 지문을 몇 개를 풀어야 되는지까지 그것까지 누가 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건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무슨 그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 지문을 하루에 3지문을 풀면은 국어 성적이 오른다 이런 세상에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딨어요. 중요한 건 구체적인 방법론이죠. 구체적인 방법론입니다. 등산을 한다면 등산을 일주일에 몇 번 가느냐 이런 것보다 등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더 구체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은 물론 그 경험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누군가가 지시해 줬으면 하겠지. 그런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여러분 공부하지 말고 본인이 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능에서 1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혹한 거예요. 왜냐하면 100명 중에서 여러분 4명만이 1등급을 받고 4명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96명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96명 안에 들 것인가 4명 안에 들 것인가. 그럼 뭔가 4명 안에 드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의식을 가져야 돼요. 선생님은 제가 이제 그 강의할 때 이제 제 소개를 하는데 왜 소개를 하냐면 제가 무슨 뭐 저에 대해서 자랑을 하려고 그런다라든가 뭐 이런 차원도 있지만 없다고는 안 그러겠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배우는 선생님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인지는 적어도 알아야 될 거. 우리 만나면 여러분 통성명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내가 어떤 선생이라는 것까지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자기의 커리어에 대해서 뭔가 떳떳하게 드러내놓지 못하면서 공식적으로는 얘기 못하고 그 다음에 뭐 뒤에 가가지고 뭐 자기에 대해서 뭔가 학력을 갖다가 뭐 허위로 얘기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직했으면 합니다. 학생들이 바른 판단을 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인기를 끌고 있는 어떤 그 선생님이 있다면 그 선생님이 그 전공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를 갖다가 공부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혀 관계없는 거. 뭐 영어 선생님이 체육과를 나왔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국사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연극영화과를 나왔다 이런 거. 근데 그 선생님이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전공과 관계 없는 거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선생님이 초창기에 그 선생님이 전공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선생님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그런 강의를 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선생님 얘기는 어떤 특정한 선생님을 비난하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믿어주세요. 그런 게 아니고 정직하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는 냉장고 파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는 기능이 약간 떨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약간 뭐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거짓말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걸로 무슨 가정이 파탄나진 않잖아. 근데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일생이 달라지진 않는데,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건 좀 다른 거기 때문에 선생님은 굉장한 정직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갖다가 확실히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 자신한테 공부를 잘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저 자신이 공부를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 잘했다고 하냐면, 다른 거보다도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보면 제가 이 커리어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날이 온다 그랬는데 좀 온 것 같네요. 선생님은 제 특기가 바둑 타이전 구단입니다. 이게 뭔지는 좀 모르시죠? 보통 학생들은 모르시는데, 저는 원래 이제 바둑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둑을 하고 공부를 전혀 안 했어요. 안 하다가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해서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들어갔습니다. 91년도에. 그리고 이제 뭐 이러이러하게 어떤 그죠? 공부도 하고 뭐 법학도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이제 선생님이 학원 강사의 길로 들어와서 뭐 노량진 이제 한샘학원, 비타에듀, 뭐 메가스터디, 이투스 이런 데에서 거치면서 이제 학생들을 많이 가르쳤죠. 여기 있는 사진들이 이제 그런 사진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바둑 대회에서 문화부 장관상을 받았던 1등 그죠? 우승했던 대학부에서 뭐 그랬던 때고 대학생 때고요. 요거 이제 군대 가서고, 제가 이 그 중대장님이 그 당시 이제 김재훈 중대장님인데, 이분하고 지금 연락이 끊겨가지고 제가 이거를 왜 했냐면 정말 그분을 뵙고 싶어서 이런 건데, 제가 백방으로 이렇게 봤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재훈 등지총장 보고 싶다고 이렇게 한 건데, 혹시라도 눈에 띌까봐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이제 못 찾고 있어요. 우리 중대장님 되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아무튼 제가 한 20년 동안을 계속 학생들을 가르쳐 오면서 느끼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학생들 편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학생들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 이런 걸로 가야 되는 거고, 물론 그것이 학생들을 편하게 해주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그 대중 강의를 할 때는요, 뭐냐면은 선생님에 따라서, 선생님의 가치에 따라서 굉장히 강의가 달라져요. 그게 뭐냐면, 학생들이 아무래도 제일 많이 분포하는 층이 국어 같은 경우에도 3등급 이상 되는 학생들보다는 3등급 이하 되는 학생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그쪽이 훨씬 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강의의 내용을 갖다가 다운시켜야 됩니다. 그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는 선생님은 당연하게 내용 수준이 약하다고 봐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광고는 어떻게 합니까? 맨날 1등급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스운 거예요. 1등급이 나올 수 없는 강의를 하면서 1등급이 나온다는 건 우스운 거죠. 그런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럿을 가르친다는 건 뭡니까? 여럿을 가르친다는 거는 바로 내용 수준이 떨어진다는 건데, 이거는 틀림없는 얘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셰익스피어를 읽지는 않죠. 여러분들 만화책 보잖아요. 만화책 보는 사람하고 셰익스피어 보는 사람하고 어때요? 만화책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그러면 수준이 어떤 게 높습니까? 셰익스피어가 높죠. 그래서 안 읽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이 얼마나 좋은 책입니까? 안 읽잖아요, 사람들이. 왜냐? 내용이 어렵거든요.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선생님이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을 접하고 있다는 건 그 내용 수준이 굉장히 얕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수준은 뭐냐? 예를 들어서 4등급이나 5등급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 그 강의는 뭐 아주 열심히 했을 때 한 3등급 정도 나올 수 있는 강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진실이에요. 그런 겁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어려운 내용을 가르칠 수 있죠. 타협하지 않고. 그 선생님이 반드시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면 학생별로 다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정말로 1등급이 나오도록 강의를 하려면 그때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등급이 나오기 위해선 진짜 1등급을 맞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강의와 그런 컨텐츠를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가 다 돼 있는 선생님도 있고 안 돼 있는 선생님도 있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눈이 있느냐 그런 겁니다. 더구나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이 학부모님들의 도움을 받는데 학부모님들도 그런 또 시각을 갖추고 있느냐 또 그런 것도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도 모든 분야의 어떤 일정한 상위 클래스로 올라가기 위한 원리라든가 원칙이라는 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사실은 굉장히 불편하고 성가신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공부라는 건 뭐냐면 결국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주로 내용은 딱 두 가지인데 뭐냐면 첫 번째 정답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답을 보지 않는 게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역시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는 많이 설명이 필요하겠죠. 정답을 안 보고 그럼 채점 어떻게 하냐? 채점을 하라고요. 채점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보는데 자기가 생각해보지 않고 무조건 해설에 의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쁜 습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답과 해설에 자꾸 의존하는 순간 자기가 생각할 여지는 적어지고 그런 부분은 적어지고 그러면 강해질 수 없어요. 이건 마치 팔굽혀펴기라는데 벽에다가 손을 대고 팔굽혀펴기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팔굽혀펴기는 가장 힘들어야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정답을 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서 근접해 가려고 해야 되고 어떤 안 풀리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문제를 왜 못 푸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짜증도 나고 그 다음에 책을 팽개쳐주고도 싶고 눈물도 나고 그럴 정도로 해야지 강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 공부 방법은 뭐냐면 복습이에요. 반복학습. 딱 두 가지입니다. 답을 보지 말아야 되고 정답 보지 말아야 돼, 해설 보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반복학습이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이거 했던 건데요 이거예요. 했던 거를 여러분 또 봐야지 그동안 처음에 봤을 때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내신 공부도 마찬가지고 수능 공부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책을 여러분 3번, 5번 보세요. 머리 좋은 학생은 3번 보면 될 거고 내가 머리가 좀 안 좋아 그러면 그런 스스로 진단을 한다면 5번 보세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환하게 머릿속에서 들어오고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게 공부 방법입니다. 선생님은 공부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의 안 하고 거의 제로 베이스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연대 철학과에 들어가는데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해냈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면 1년 반 정도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연세대학교를 갈 수가 있느냐? 그게 공부예요. 근데 선생님은 다른 학생들하고 조금 다른 게 있었죠. 뭐냐면 바둑 둘 때 여러분 바둑 두는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오래 하죠. 굉장히 몰입해서 피가 얼굴로 몰려서 빨개질 때까지 이렇게 봤습니다. 그죠? 보고 또 보고 생각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구생 시절에도 보통 바둑 두면 뭐 3시간도 좋고 5시간도 좋고 그런 거죠. 가끔 투지를 불태우느라고 무릎 꿇고 둘 때도 있어요. 방 같은 데서 둘 때는. 그러면은 바둑 한 판 두고 나면 다리가 저려갖고 일어나지를 못하고 이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왜 바둑에서는 그렇게 뭘 하느냐,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두면 상대방이 이렇게 두겠지, 내가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수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수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을수록 바둑을 더 잘 두고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더 안전한 길을 택할 테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부에 적용하면, 저 같은 경우는 수학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 아닙니까? 수학 공부하는 게. 그럼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를 예를 들어서 머리에 넣고 전철을 탄다 그러면 한 1시간 반 정도 전철 타고 갈 때 그때 그거를 머릿속에서 계속 풉니다. 풀릴 때도 있고 안 풀릴 때도 있는데, 그거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 바둑의 어떤 했던 그 원리, 생각하는 원리를 적용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검토해보고, 분명히 내가 이거 배운 문제인데 왜 안 풀리지?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그 문제는 풀립니다. 짜릿하죠. 그런 식으로 공부해서, 물론 선생님도 공부할 때 수학이 제일 어려웠어요. 시간도 많이 걸렸고, 다른 과목들은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굉장히 처음에는 느린 것 같지만, 나중에는 정말 빨라집니다. 머릿속에서 많은 것들을 그저 알 수가 있거든요.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 교사용에는 거의 필기가 안 돼 있습니다. 심지어 답도 체크가 안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모든 학생들을 가르칠 때 모든 내용들을 머리에다 넣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면 그래야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때그때 답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외워서 뭔가를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돌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못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적이 많았죠. 강사 초반기에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거를 계속 노력을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만약 이 방송을 어떤 선생님이 듣고 있다면 선생님들도 그렇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시고 자꾸 이렇게 그 교사용 무슨 책 이런 걸로 가르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밑에 다 해설되어 있는 걸로. 그러면 자기 게 없는 거예요. 강사는 반드시 자기 게 있어야 돼요. 그냥 자습서에 있는 거 갖고 떠들면은 그건 선생이 아니고, 학생이 굳이 와서 강의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사는 반드시 재구성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저처럼 이제 바둑하다가 프로기사의 길을 포기하고 사실은 실패한 거죠. 네, 돌아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명문대에 들어간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그 당시에 주변에도 보면은 학교를 제일 못 간 학생이 서강대 갔을 정도로, 서울대도 많이 가고 과기대, 고려대, 연세대 많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통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둑한 학생들의 특징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거의 공부를 안 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명문대를 가느냐? 그때는 대학 가기가 쉬웠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수험생이 100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명문대학을 가냐? 그거는 바로 공부의 어떤 그 핵심이 바로 생각을 오래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 상위권 학생들은 다 알아요. 정말 인류 학생들 있잖아요. 의대 가고 이런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공부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항상 자기가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즐겨요. 선생님 후배 중에도 지금 영화 감독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도 서울대 나온 학생인데, 그 친구가 언제 저랑 이제 술을 마시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수학 문제를 하루 종일 생각해가지고 풀었는데, 그래서 이제 신나가지고 와서 이제 동네 형이 공부 잘하는 또 형이 있었대. 그래서 그 형한테 자랑을 했더니 그 형이 그러더랍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기는 그렇게 좀 쑥스러우니까 그 후배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형, 난 정말 수학 못하나 봐. 나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어. 그래서 겨우 한 문제 풀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야, 너는 그래도 나보다 낫다. 야. 나는 일주일 동안 생각했어. 이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은 서울대 의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오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선생님이 얘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여러분 부담 있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부담이 있으면 꺼버렸겠지. 선생님도 이제 부담 없이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 거고, 앞으로 이런 시간을 뭐 언제 또 내키는 대로 이렇게 갖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요 방송을 들어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걸 자기 걸로 잘 활용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제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강의를 갖다가 지금 이제 저희 아이들 내신 강의를 위해서 좀 해주는데, 선생님 원래 진짜 전공은 수능이에요. 그래서 수능에서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선보일 겁니다. 차례차례 선보일 테니까 뭐 기대해 주셔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만나지만 아무튼 여러분들하고 좋은 인연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죠,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